네. 안녕하세요. 지금 챕터 9 워드 인베딩 발표를 하게 된 집현전 10조의 민선아입니다. 발표는 저, 김동영님, 나건주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중간중간에 실습 코드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워드 인베딩이란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단어를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자연어 처리의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단어를 인공신경망 학습을 통해 벡터화하는 워드 인베딩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워드 인베딩을 이해하기에 앞서 관련된 개념 몇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희소 표현입니다. 앞서 배웠던 원핫 인코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의 인덱스 값을 1, 나머지는 0으로 표현한 원핫 벡터는 희소 벡터인 거죠. 예시를 보시면 강아지, 고양이, 물고기일 때 벡터의 차원은 3이지만 단어의 개수가 1000개, 10,000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벡터의 차원이 한없이 커집니다. 즉, 공간의 낭비가 심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밀집 표현인데요. 이는 희소 표현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워드 인베딩 또한 밀집 표현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단어 집합의 크기가 아닌 사용자가 설정한 차원의 수로 단어 벡터의 차원이 맞춰집니다. 또한 단어 벡터는 원핫 벡터에서처럼 0과 1만이 아니라 이러한 실수값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원이 조밀하게 표현되고 또 공간의 낭비도 줄인다고 하여 이를 밀집 벡터라고 합니다. 밀집 벡터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워드 인베딩이라고 하며 원핫 벡터와의 차이점을 여기 표에서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워드 인베딩 방법으로는 LSA, 워드 투 벡터, 패스트 텍스트, 글로브, 또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도구인 엠베딩 등이 있는데 사용법은 뒤에 실습 부분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은 워드 투 벡터입니다. 이는 각 단어의 특징을 n 차원의 인베딩 벡터로 만드는 기법입니다. 앞서 언급한 원핫 벡터의 경우 단어 벡터 간의 유사성을 계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원핫 인코딩으로 표현된 단어 벡터에는 의미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단어 간의 유사도를 반영하려면 의미까지도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진 것이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이 워드 투 벡터이고 이는 앞뒤 단어를 모두 고려하여 문맥상 의미까지 벡터로 표현합니다. 워드 투 벡터는 뒤에서 설명드릴 이 15와 스킵그램을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제 한국에서 서울을 빼고 뉴욕을 더했더니 미국이 나오고 또 박찬호에서 이 야구를 빼고 이 축구를 더하면 호날두가 나오고 사랑에서 이별을 뺐더니 추억이 나옵니다. 마치 각 단어가 가진 의미들을 가지고 또 연산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워드 투 벡터에서는 각 단어 벡터들 간의 유사도까지 계산할 수 있기에 이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희소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원핫 인코딩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이제 대안으로서 분산 표현이 나옵니다. 분산 표현을 이용하면 단어 간 의미적 유사성을 이 다차원 공간에 벡터화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분산 표현은 이제 비슷한 문맥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는 분포 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예쁘다와 강아지는 귀엽다에서 이 예쁘다와 귀엽다는 비슷한 위치에 등장하며 또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와 고양이는 귀엽다, 예쁘다 또는 애교 등의 단어들과 함께 등장하는데요. 이를 분산 표현으로 벡터화했을 때도 실제로 매우 유사한 그런 값들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분산 표현은 단어의 의미를 여러 차원에 분산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단어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대표적인 학습 방법이고 이거를 이제 워드 투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드 투 벡터의 학습 방식에는
15와 스킵그램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15는 이제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입력으로 중간에 있는 단어들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예측을 해야 할 중심 단어이고 나머지 fat, cat, under라는 주변 단어들이 우리가 예측을 위해 사용할 단어들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슬라이딩 윈도우인데요. 앞서 우리가 중심 단어 셋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게 될 주변 단어들이 앞뒤로 이렇게 두 개씩 있었는데요. 이를 윈도우 크기라고 하며 슬라이딩 윈도우는 이제 윈도우를 양옆으로 움직이면서 주변 단어와 중심 단어를 변경해가며 학습할 데이터셋을 만드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의 인공신경망을 보시면 주변 단어들의 이제 원합 벡터를 입력으로 받는 입력층, 그리고 중간 단어의 원합 벡터의 레이블과 결과를 비교해야 할 출력층, 그리고 이 은닉층이자 이 프로젝션 레이어라고 하는 투사층이 있습니다. 투사층에서는 룩업 테이블 연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사층의 크기는 이와 같이 이렇게 M이라고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15를 수행하고 나서 임베딩하고 난 단어 벡터의 차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입력층과 투사층의 가중치 행렬 W, V by M 크기를 가지고 있고 또 투사층에서 출력층 사이의 가중치 행렬 Y, W 프라임은 M by V 행렬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V는 단어 집합의 크기를 의미하고 M은 투사층의 크기입니다. 위에 이 그림에서 투사층의 크기는 5로 되어 있고 15를 수행하고 나서 얻는 각 단어의 임베딩 벡터의 차원은 결국 또 5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W 프라임은 W 행렬을 전치한 것이 아니라 출력층의 크기를 입력층의 크기와 맞춰주기 위한 행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오는 주변 단어의 원합 벡터와 가중치 행렬 W의 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이미지에서는 각 주변 단어의 원합 벡터를 X로 표기하였습니다. 입력 벡터는 원합 벡터의 형식이고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의 i번째 인덱스는 1이라는 값을 가지고 또 나머지는 0을 가지는 입력 벡터와 이 가중치 행렬 W의 곱은 사실 이 W 행렬에서 i번째 행을 그대로 읽어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룩업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X캣이 W 가중치 행렬의 이 세 번째 행의 값들을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단어의 원합 벡터에 대해서 가중치 W가 곱해서 생겨진 결과 벡터들은 투사층에서 만나 벡터들의 평균인 벡터를 여기에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단어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여기 식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진 평균 벡터는 두 번째 가중치 행렬 W'과 곱해지는데요. 곱셈의 결과로는 이 원합 벡터들과 차원이 동일한 벡터가 나옵니다. 만약 입력 벡터의 차원이 7이었다면 여기서 나오는 벡터도 7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소프트맥스 함수에 넣어서 벡터의 각 원소들의 값을 0과 1 사이의 실수로 총합은 이제 1이 되도록 하는 스코어 벡터 y-을 구하게 됩니다. 이 스코어 벡터와 중심 단어의 원합 벡터인 y의 값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15는 손실 함수로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랜덤한 값을 가졌던 W와 W''을 역전파를 통해 최소한의 로스 값이 나오도록 학습을 시키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스킵그램 같은 경우에는 중심 단어를 이용하여 중심 단어를 입력으로 받아 주변 단어들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15와 메커니즘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차이점은 투사층에서 이제 벡터의 평균을 구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스킵그램의 성능이 15호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보시면 15와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고요. 다만 인풋 레이어에서는 이제 중심 단어에 대한 원합 벡터가 들어가고 이 히든 레이어에서는 룩업 테이블을 사용하여 원하는 차원으로 엠베딩한 벡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력증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2 곱하기 윈도우 크기만큼 학습한 결과의 벡터의 소프트 맥스 함수를 취하고 또 역전파를 통해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차이를 또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NNLM과 워드2 벡터의 차이인데요. 먼저 NNLM의 특징을 보시면 이는 인풋 레이어, 프로젝션 레이어, 그리고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로 이루어진 뉴럴 네트워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뉴럴 네트워크 기반 단어 학습 모델은 거의 다 이 NNLM 모델의 컨셉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초창기의 모델인 만큼 좀 치명적인 단점들이 몇 개가 존재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몇 개의 단어를 볼 건지에 대해 파라미터 n이 고정되어 있고 항상 정해주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전의 단어들에 대해서만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고 있는 단어 다음에 이 앞에 나올 단어들은 고려하지 못하고 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워드2 벡터는 워드 임베딩 자체가 목적이므로 다음 단어가 아닌 중심 단어를 예측하게 하여 학습을 시키고요. 어, 아까 NNLM과의 차이점으로는 은닉층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은닉층을 제거하게 되면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층적 소프트맥스와 네거티브 샘플링이라는 기법들을 활용하여 어, 훨씬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계층적 소프트맥스의 예시를 가져와 보았는데 이 이진트리의 구조의 웨이트들을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단어의 수를 이렇게 로그를 취해준 만큼의 연산량이 나옴으로써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실습과 을 이제 김동현 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파이썬으로 워드2 벡터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워드2 벡터 구현에 사용될 데이터는 보시는 것과 같이 XML 데이터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되는 데이터는 테드에서 사용된 강의 자료를 작성한 데이터로 보시는 것 같이 컨텐츠라는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XML 자료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XML 파일 자료는 확장 가능한 표시 언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태그와 데이터로 이루어진 형태의 자료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XML 데이터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오는 과정을 파싱이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 강화하는 과정을 파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XML 파일을 수정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겠지만 현재
실습에서는 LXML이라는 패키지를 가지고 해당 XML 파일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LXML의 eTree라는 것을 이용해서 파일을 열고 있는데요. eTree 같은 경우에는 XML 파일을 트리 형태로 열 때 사용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장된 XML 파일을 파이썬 내부 함수인 open을 통해서 읽기 전용 그리고 UTF-8의 인코딩 형태로 열게 됩니다. 이 형태로 우선 연 파일을 다시 etree.parse를 이용해서 XML 형태로 파이썬에서 읽어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XML의 형태로 읽어드린 파일은 다시 XPath를 통해서 원하는 경로에 있는 데이터만을 뽑아오게 됩니다. 뽑아온 데이터를 parseText라는 곳에 저장을 하고 타입과 길이를 찍어보면 스트링이라는 형태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굉장히 긴 길이의 스트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데이터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정교화의 함수를 이용해서 가로로 된 단어를 제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체 데이터가 하나의 스트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장별로 토큰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문장별로 토큰화된 것은 다시 각 문장별로 단어들을 토큰화하여 각 토큰화된 단어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리조트에 토큰화된 단어들을 모두 집어넣는 그런 함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심 패키지를 이용해서 워드2 벡터 객체를 만들고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워드2 벡터라는 함수 내부에 센텐스, 사이즈, 윈도우, 민, 카운트, 워커, SG라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센텐스에는 토큰화가 된 단어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워드 벡터의 특징값, 즉 임베딩된 벡터의 차원을 얼마나 할 것이냐에 대한 값이고, 그리고 윈도우는 컨텍스트 윈도우의 크기, 그리고 민 카운트는 단어 최소 빈도수를 제한하여 빈도가 작은 단어들은 학습하지 않은 것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워커스가 되는데 이것은 학습을 위한 프로세스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멀티 프로세싱이 가능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G 같은 경우에는 0 값이 됐을 때는 C5 그리고 1일 때는 skip 그램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워드2 벡터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현된 워드2 벡터를 가지고 유사도도 검증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model.wv.modelSimilar 그리고 저희가 유사도 검증을 하고 싶은 단어를 집어넣으면 모델에 학습된 단어들의 임베딩 벡터를 이용해서 유사도를 검증하게 되고 보시는 것 같이 프린트를 찍어보면 맨과 유사도가 높은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유사도 검증에서는 앞선 조들이 설명했던 것 중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거티브 샘플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워드2 벡터 같은 경우에는 학습 시에 모든 단어의 임베딩 벡터를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굉장히 많은 양의 연산량이 필요하게 되었고 학습 시간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단어가 아니라 일부 단어를 추출하여 연산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스킵그램 with 네거티브 샘플링 SGNS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네거티브 샘플링의 방법을 그림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스킵그램 같은 경우에는 중심 단어를 입력으로 하고 주변 단어를 레이블로 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했다면 SGNS 같은 경우에는 중심 단어를 첫 번째 입력 값으로 하고 주변 단어를 두 번째 입력 값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게 두 중심 단어와 주변 단어가 각 인접해 있는지에 대한 값인 레이블을 만들어서 인접해 있다라는 값으로 1을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접한 단어가 아닌 주변 단어가 아닌 랜덤하게 단어 집합에서 선택된 단어들을 데이터셋에 추가하게 됩니다. 이때 레이블 값은 인접해 있지 않으므로 레이블 값이 0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셋에서 중심 단어를 첫 번째 입력으로 하고 주변 단어이거나 랜덤하게 선택된 단어를 두 번째 입력으로 하여 레이블 값을 인접했다 1, 인접하지 않았다 0으로 하여 분류를 하는 것을 이 SGNS의 메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첫 번째 입력값과 두 번째 입력값 각각의 엠비딩 레이어를 설립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중심 단어용 엠베딩 레이어와 주변 단어 또는 랜덤하게 선택된 단어들의 엠베딩 레이어 각각에서 인풋으로 들어오는 값의 룩업 테이블 형식을 따라서 벡터를 뽑게 되고요. 이 각각 뽑힌 엠베딩 벡터들은 행렬 곱을 통해서 예측값을 뽑아내게 되고, 이 예측값은 레이블 값과 비교를 통해 로스를 구하게 되고, 이 로스 값을 통해서 현재 선택된 임베딩 벡터들을 수정하게 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SGNS를 파이썬으로 구현해보고 유사도를 검증하는 과정까지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 실습에서 사용된 것은 스킬런 데이터셋 중 fetch 20 뉴스 그룹이라는 데이터셋 사용했는데, 이것은 20개의 뉴스사에서 데이터를 얻어와서 만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데이터를 용해하기 위해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바꿔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한 데이터셋을 여러 가지 전처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에 불필요한 특수 문자를 제거하였고요. 그리고 짧은 단어는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 이상의 단어만 사용하였네요. 다음으로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하고 결집값 또한 제거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또 불용어를 제거하게 되고 스킵그램이 불가능한 데이터를 제거합니다. 스킵그램 같은 경우에는 중심어와 주변 단어를 분리가 가능해야 하지만 길이가 1인 경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어가 하나 이하인 경우에는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토크나 및 워드2 인덱스, 인덱스2 워드를 구축하여 향후에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텐서플로우 패키지에서 SGNS를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tensorflow.kelas에 있는 여러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여 사용하였고요. 특히 텐서플로우 패키지에 있는 스킵그램을 사용하여 스킵그램이라는 데이터셋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킵그램 같은 경우에는 샘플과 보케블러리 사이즈, 윈도우 사이즈를 파라미터로 받고 있는데요. 샘플 같은 경우에는 토크나가 모두 다 된 데이터, 그리고 보케블러리 사이즈는 저희가 들고 있는 보케블러리 사이즈가 될 거고요.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스킵그램을 할 때 사용될 윈도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 샘플링 함수인 스킵그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데이터 10개를 가지고 스킵그램을 돌려보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 샘플링 데이터를 확인해 보았을 때 페어스와 라벨스 두 개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킵그램 같은 경우에는 입력받은 데이터 안에 토큰화된 단어들을 두 개씩 짝짓고 짝지어진 두 개의 단어가 윈도우 사이즈 내에서 인접했는지 인접하지 않았는지의 값인 라벨 값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함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샘플을 돌린 결과를 5개만 먼저 뽑아보면 그림과 같이 두 단어가 짝지어져 있고 두 단어가 인접했는지 안 했는지의 값인 라벨 값이 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중심 단어를 위한 임베딩 테이블과 주변 단어 혹은 랜덤하게 선택한 단어들을 위한 임베딩 테이블을 각각 생성하게 되고요. 이렇게 임베딩 테이블에서 나온 각각의 임베딩 벡터들을 다 프로덕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구현해주고 아웃풋 레이어까지 구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레이어들을 가지고 모델을 구축하게 되었고요. 모델 컴파일을 할 때는 이 각 중심 단어와 그리고 주변 단어 혹은 랜덤한 뽑은 단어들이 인접했는지 안 했는지의 두 가지 값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로스로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담을 옵티마이저로 사용하여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모델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5번만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모델은 일단은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엠베딩 레이어 모두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중심 단어를 위한 엠베딩 레이어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인 중심 단어를 위한 엠베딩 레이어만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벡터스는 모델점 getWeight의 첫 번째 값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텍스트 파일화 시켜서 저장을 한 뒤에 제심에 있는 모델 함수를 이용해서 불러들여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제심 모델로 불러들이고 나면은 유사도 검증도 가능하게 되겠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most similar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유사도를 검증할 수 있는데 솔저스를 유사도 검증을 했었을 때 보시는 것 같이 단어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닥터를 유사도 검증했을 때 보시는 것과 같이 단어들이 유사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브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글로브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개발한 단어 인베딩 방법론입니다. 기존의 카운트 기반의 DTM이나 TF-IDF, LSA 같은 카운트 기본 방법론과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인 월드2백을 보완 목적으로 발표된 방법론입니다. 카운트 기반은 통계 정보는 고려되지만 단어 의미는 유추 작업에서 떨어지며 월드2백은 전체 통계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윈도우 기반 동시 등장 행렬입니다. 윈도우 기반 동시 등장 행렬은 윈도우를 크기 이내에 중심 단어 I, 주변에 K 단어가 등장한 횟수를 기록한 행렬입니다. 밑에 예시를 보시면 윈도우 3인 경우 동시 등장 행렬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I와 러닝 관계에서는 0이 체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 등장 확률은 특정 단어 I의 전체 등장 횟수와 특정 단어 I가 등장했을 때 K 단어가 등장한 횟수를 가지고 조건부 확률을 계산합니다. 이때 I는 솔리드와 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스가 등장했을 때보다 확률이 더 높으며 스팀은 가스가 더 관련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확률을 보입니다. 글로브에서는 이런 확률을 가지고 단어 간의 연관관계를 계산합니다. K는 솔리드라면 아이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스팀의 조건부 확률로 나눠준다면 매우 큰 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가스일 때는 매우 작은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션이나 워터와 같이 두 단어 모두 연관이 없거나 연관이 매우 크다면 1과 가깝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실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실함수에 나오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브의 목표는 인베딩된 중심 단어와 주변 단어 벡터의 내적이 전체 코퍼스에서의 동시 등장 확률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WI와 주변 단어 WK에 인베딩 벡터를 내적한다면 I가 등장했을 때 K가 등장할 확률이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단어 관계를 잘 표현한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앞서 보였던 I의 단어의 조건부 확률을 J의 단어의 조건부 확률 분수로 통해 관계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동시 등장 확률의 크기 관계 비를 벡터 공간에 인코딩하기 위해서 두 인베딩 벡터를 뺀 값과 주변 단어 K의 인베딩 벡터를 함수에 넣으면 관계 비가 나오도록 다음은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인베딩 벡터의 결과는 벡터 값이고 확률의 관계 비는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내적을 통해서 스칼라 값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즉, 글로브는 선형 공간에서 단어의 의미 관계를 표현을 위해 뺄셈과 내적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심 단어와 주변 단어의 선택 기준은 무작위 선택이므로 둘의 관계는 자유롭게 교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준동형식을 만족해야 하고 준동형식을 글로브식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더하기일 때는 두 함수의 곱이 같아야 되고 뺄셈일 때는 나눗셈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즉 f 하나에 내적값을 넣게 된다면 조건부 확률이 나오게 되는데 두 벡터 간의 관계인 뺄셈 값을 넣게 된다면 함수 조건부 확률에 b가 나오게 되는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준동형을 만족시키기 위해 함수를 지수함수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확률이 조건부 확률의 로그를 취한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k와 i가 위치가 바뀌어도 동일한 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로그 xi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글로브는 로그 xi를 편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한 식으로 다음과 같은 로스 펑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동시 등장 행렬은 0이 굉장히 많은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로그 xik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그 안에다가 1을 더해서 0이 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또한 x는 희소행렬 가능성이 굉장히 크며 이시나 이즈와 같은 불용어가 과한 가중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를 1과 x max분의 x의 4분의 3제곱인 함수값에 넣어서 가중치를 구해주었습니다. 이 가중치를 통해서 로스 펑션이 동시 등장 빈도값이 낮은 점이나 지나치게 많은 단어에 대한 가중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코드 실습을 확인해 보시면 텍스트 토크나이즈를 하고 글로벌을 통해 출력해 보면 맨과 가장 연관 있는 단어를 출력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스트 텍스트입니다. 패스트 텍스트는 단어 단위로 임베딩을 생성하는 워드투백과 달리 서브월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스킵그램 방식으로 임베딩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서브월드는 n그램 형식으로 글자 단위 구성을 합니다. 또한 단어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 위해 괄호를 넣어주어 실제로는 범위값을 사용해주기 때문에 결과값을 보시면 괄호 AP, 괄호 APP, PPL과 같은 범부터 6가지 단어인 괄호 괄호 애플이 들어간 용어까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최종 단어의 벡터들을 구해서 벡터의 합으로 애플이란 단어의 벡터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브월드는 패스트 텍스트가 모르는 단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주며 빈도수가 적은 단어에 대해서도 n그램이 다른 단어의 n그램과 같다면 워드투 벡터에서 보다 임베딩 벡터를 더 높은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이즈가 많거나 오타, 맞춤법에 대해서 워드투 벡터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드 실습을 확인해 보신다면 워드투 벡터를 썼을 때는 일렉트로피싱이라는 단어는 에러가 발생하게 되지만 패스트 텍스트를 쓰게 된다면 일렉트로가 들어간 단어나 피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와 높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의 결과에 대해서도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인트로덕션 같은 워드투 벡터에서는 의미적으로 유사한 단어가 추출되겠지만 패스트 텍스트에서는 용어적으로 유사한 단어들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패스트 텍스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음절 단위랑 자모 단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자모 단위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종성까지 동일한 길이의 벡터를 처리하도록 언더바를 통해서 자모 단위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HDK를 통해서 한글 종성 단위 분의 결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글인지 체크를 해주면서 디컴포즈의 경우, 한글이 아닌 경우 에러를 발생시키며 컴포즈의 경우, 결합할 수 없는 경우 에러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DK를 통해 한글을 자모 단위로 분리해주며 자모가 빈자리의 경우 언더바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맥합을 통해 형태소 분리를 하고 분리된 형태소별로 자모 단위 분리를 통해서 자모 단위 분석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분석이 끝난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함수를 선언하여서 원래 단어로 만들어주는 전처리 과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패스트 텍스트를 통해서 한글 단어를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get nearest neighbor를 통해서 남동생과 유사한 공간에 있는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결과에 보시면 남동생이나 남동생 키역 같은
오타와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도 남동생이라는 단어의 유사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남동생을 검색했을 때와 유사한 결과값을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디펜선 10초 월드 임베딩에 대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